와,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20원을 넘어서면서 무려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해버렸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단 하루만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도 환율은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Global 않고 monitors are 있거든요. detect. 전문가들은 중동전쟁이 계속되면 1,540, 어쩌면 1,8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 명동이나 강남역 환전소 앞 지나가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관광객들이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충격적이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달러를 사고 있거든요.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던 지난해 말 그 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시나요? 저도 그 광경을 직접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1997년 IMF 직전에도 똑같은 줄이 있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무려 2천조 원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빚을 진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버는 돈 절반을 고스란히 이자로 갖다 바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옆집, 아래층,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2026년 지금을 1997년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지, 오늘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이세요? 아니면 출퇴근 길이세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 그 해 겨울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시중은행 여신심사팀에서 근무하던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팩스로 날아오는 부도기업 리스트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한 장이었어요. 그러다 2장이 됐고 3장이 됐고 어느 순간 그 리스트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무너진 기업들이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좋은 제품을 만들었고 공장도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다만 당장 오늘 오후 은행에 갚아야 할 단기 자금 몇억 원을 구하지 못해서 무너진 거거든요. 현금이 없어서였어요. 그런데 요즘 제 상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눈빛을 보면 그때 그 절망했던 분들의 눈빛이랑 너무 똑같아서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한번 직접 비교해 볼게요. 1997년 외환위기 직전 환율이 900원대에서 1,000원을 돌파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설마 1,200원까지 가겠어? 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놀랍게도 2,000원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6년, 지난 3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설마 더 오르겠어? 라고요? 그런데 이번 환율 급등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달러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하면서 유가가 폭등했고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면서 거기에 국내 금융시장 불안까지 3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거거든요. 어느 하나만 해결된다고 환율이 잡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를 보면 어떨까요?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무려 2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GDP 대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이 1위거든요. 1997년 직전과 소름 끼칠 만큼 구조가 닮아 있어요. 또 있어요. 요즘 동네 상가 골목 한번 유심히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밤 9시만 되면 셔터 내린 가게들, 유리창에 덕지덕지 붙은 임대문의 종이들. 어쩌면 그게 단순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1997년이랑 지금이랑 딱 하나가 달라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때는 위기가 밖에서 왔어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이 바닥났고 나라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로. 위기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가게 하나하나의 부채가, 자영업자 한 분 한 분의 한계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거든요. 밖에서 오는 파도는 피할 수라도 있어요. 근데 안에서 터지는 건 피할 곳이 없어요.
지금 이 고요함이 제가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환율이 뭔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돈의 가격이에요. 달러라는 세계 기준 통화와 비교했을 때 우리 원화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금리가 경제의 혈압이라면 환율은 경제의 체온이에요. 체온이 37도면 건강한 거고 38도면 몸이 힘들다는 신호고 40도를 넘어가면 사람이 정신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경제 체온은 몇 도일까요? 충격적이게도 1,500원을 넘어서면서 이미 위험 구간에 진입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절반은요. 근데 나머지 절반이 문제거든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자원이 단 하나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쓰는 원유도, 천연가스도, 밀가루도, 철광석도 전부 달러로 사와야 해요. 환율이 1원 오를 때마다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함께 올라가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요즘 마트에서 느끼는 그 이상한 기분, 카트엔 별로 담지도 않았는데 계산대에서 나오는 숫자가 예전보다 훨씬 커진 그 느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이 계세요. 기계부품 원자재를 전량 달러로 결제해서 들여오는 중소기업 대표 이진수 씨인데요. 이분이 제 앞에서 결국 눈물을 보이셨어요. 기자님, 물건을 팔면 팔수록 빚이 늘어나요. 어제는 결제할 달러를 못 구해서 밤새도록 사채시장까지 알아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이 기막힌 상황,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환율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리를 올리면 돼요. 금리가 오르면 외국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달러 공급이 늘면서 환율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2천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꺼번에 터져버려요.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이미 버는 돈 절반을 이자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그분들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환율을 잡자니 가계부채가 터지고 가계부채를 지키자니 환율이 폭주하는 이 무서운 딜레마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에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최근에 3월 환율 평균이 외환위기 이후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전문가들은 중동전쟁이 길어지고 유가가 계속 오르면 환율이 1,540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1,800원을 경고하기도 해요. 1,540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버거운 원자재 가격이 또 한 번 뛰고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도 줄줄이 따라 오르고 마트 물가는 또다시 치솟게 돼요.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걸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요.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뇌관이라고 부르는 게 따로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환율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융빚을 가진 자영업자 중에 무려 29.6%가 DSR 40%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DS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1년에 버는 돈 중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이에요. 40%를 넘으면 어떤 상태냐고요?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기조차 빠듯한 수준이에요. 밥 먹고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고위험 대출 잔액이 무려 1,451조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최영희 사장님이에요. 코로나 시절에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2억 원을 빌려 겨우겨우 식당 문을 닫지 않고 버텼어요.
당시 금리가 연 2%대였거든요. 한 달 이자가 40만 원 정도였으니까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가 6%를 훌쩍 넘어가면서 한 달 이자가 무려 120만 원으로 3배가 됐어요. 거기에 환율 때문에 재료비는 20% 넘게 뛰었고 손님은 줄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열심히 장사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최영희 사장님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겠다며 제 손을 잡고 상담실이 떠나가라 통곡하셨어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최영희 사장님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게을러서요?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분이거든요. 문제는 시스템이에요. 저금리일 때 빚을 내도록 유도해놓고 금리가 오르면서 그 위험을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하는 이 구조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자영업자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도미노가 시작되거든요. 자영업자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고용하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일자리를 잃은 분들은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면 또 다른 가게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그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러면 은행 대출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 멀쩡한 기업들도 자금을 구하지 못해 흑자 도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도미노예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직장인이니까 자영업자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어. 정말 그럴까요? 지난 3월 29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8원을 넘어섰어요. 이 환율이 계속 오르면 수입 원가가 뛰고 기업들의 수익이 줄고 그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력 감축이에요. 50대, 60대 직장인분들,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환율 충격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뇌관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죠? 근데 제가 세 번째 뇌관이라고 부르는 게 또 있어요.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 일하면서 매일 아침 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할 때 항상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한국 경제가 아주 가느다란 줄을 위를 걷는 광대 같다는 공포였거든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수출을 받아줄 나라들의 눈치를 항상 봐야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줄이 사방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먼저 미국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자국 내 생산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한테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 사람 고용하라는 압박이에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안 하면 관세 폭탄을 맞아요. 하자니 돈이 없고 안 하자니 수출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중동전쟁까지 터졌어요.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고 있어요. 혹시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 원유 수출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이에요. 이 길목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구하지 못해요. 공장이 멈추고 난방이 끊기고 물가가 폭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에요. 예전에는 중국이 우리 최대 수출 상대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 경쟁자가 됐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철강, 석유화학까지 우리가 잘 팔던 분야를 중국이 더 싸게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팔 곳은 줄어드는데 원가는 오르고 경쟁자는 더 강해지는 삼중고에 빠진 거예요. 여기서 잠깐 1997년이랑 비교해 볼게요. 그때도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버팀목이 있었어요. IMF가 구제금융을 줬고 미국이 도와줬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힘을 합쳤고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함께 버텼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은 자기 나라 먼저예요. 중국은 경쟁자예요. 일본은 여전히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고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은 사방이 막힌 채로 혼자 이 폭풍을 버텨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환보유고 이야기를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뉴스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발표하잖아요. 안심이 되시나요? 근데 말이에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전체 외환보유고 중에서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달러, 자산은 발표된 숫자보다 훨씬 적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이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채권이나 다른 자산 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매달 시장에 달러를 풀고 있어서 그 보유고가 조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은행 본점에서 일하던 시절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첫 번째 수칙이 뭔지 아세요? 담보 가치가 하락할 징후가 보이면 즉시 원금을 회수하라 였어요. 은행은 햇볕이 쨍쨍할 때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 우산을 빼앗아가는 조직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대출 연장 약속이 내일 아침 아무런 예고 없이 거절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이셔야 해요. 자, 이제 세 개의 뇌관을 모두 보셨어요. 환율이 병들고 빚이 터지기 직전이고 대한민국이 혼자인 상황.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1997년 IMF 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천재들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부자들도 아니었고요.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위기의 냄새를 맡았고 남들이 아직 괜찮겠지 하고 있을 때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던 평범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했던 것들 지금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비핵심 자산을 지금 당장 정리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지 않는 지방 토지, 이자 내기도 빠듯한 상가, 언젠가는 오르댔지 하는 막연한 미련으로 들고 있는 마이너스 주식이나 펀드. 지금은 손절매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면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그나마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박철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0대 후반에 3년 전 경기도 외곽의 기획부동산을 통해 산 땅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조금만 더 버티면 개발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박철수 씨는 과감하게 무려 40%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지금 박철수 씨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자님,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걸 보니까 이제야 다리가 안 떨립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팔다리 하나를 잘라내더라도 심장만큼은 살려야 하는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 자산 중에 혹시 심장이 아닌 팔다리는 없는지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셔야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전략은 빚 다이어트를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환율 상승기, 금리 불안정기에는 빚이 가장 무서운 암세포와 같거든요. 처음엔 작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1997년 IMF 때 가장 먼저 쓰러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빚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제 상담실에 찾아왔던 33살 청년 김민준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른바 영끌로 서울 외곽 아파트를 샀다가 매달 원리금만 무려 200만 원 넘게 내고 있었어요. 월급의 60%가 고스란히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분한테 차를 당장 팔고 보험을 리모델링하고 취미생활을 과감히 접어서 1년 안에 원금 5천만 원을 무조건 갚으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반발했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치솟고 경제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기자님 덕분에 우리 가족 목숨 건졌다고 감사 인사를 하러 왔거든요. 지금 당장 안 쓰는 신용카드부터 가위로 자르세요. 할부 남은 고가의 차가 있다면 과감하게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한 달에 딱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원금을 줄이는데 목숨을 거세요. 왜냐면 지금 금리 인상기에 대출 원금을 갚는 건 확정 수익률 8%짜리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세상 어디에도 이만한 투자가 없어요. 세 번째 전략은 자산의 최소 20%에서 30%를 달러와 금으로 분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원화는 안타깝게도 세계 시장에서 안전한 자산이 아니에요.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통화 중 하나거든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 증거예요. 반면에 달러와 금은 달라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 자산들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40대 전문직 여성 김지영 씨가 있어요. 제 조언에 따라 자산 일부를 달러와 실물금으로 나눠뒀거든요. 최근에 환율이 요동치고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다른 분들이 계좌 보면서 한숨 쉬고 있을 때 이분은 혼자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 미소를 지을 수 있거든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주거래 은행 앱 켜서 외화 통장 하나 만드세요. 이번 달 커피값 아낀 돈으로 달러 한 장 사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나중에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 여러분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거든요. 남들의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현금과 달러를 들고 있는 분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옥이지만 준비된 사람한테는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1997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던 분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사랑했던 평범한 가장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유일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며 변화의 신호를 무시했던 것뿐이에요. 반대로 그 시절 살아남아서 나중에 큰 자산을 일군 분들은 어땠을까요? 남들이 아직 괜찮겠지 하고 있을 때 주변에 비웃음을 사면서까지 빚을 줄이고 현금을 모으고 달러를 조금씩 사뒀던 분들이었거든요. 특별한 천재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봤던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뗀 거예요. 왜냐면 알아야 준비할 수 있거든요. 모르면 준비조차 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어쩌면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무섭고 답답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 명동 환전소 앞 줄에 뒤늦게 서는 분이 되지 않으셨으면 해서거든요. 여러분이 그 줄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쪽에 서 계셨으면 해서예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은행 앱을 켜서 내가 매달 내는 대출이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의 숙제예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세 개의 뇌관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구명조끼가 될 수 있거든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와요. 근데 그 결과는 절대 공평하지 않거든요. 준비된 사람에게 2026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이 거친 경제의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냉정한 분석과 따뜻한 진심을 담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